대승사는 경주권을 제외하면 경상도 북부에서 제일 오래된 곳이에요. 공식 기록으로 삼국유사에 대승사는 창근 기사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신라 진평왕 587년에 오늘 아마 못 가실 것 같은데 산 중턱에 영서남북 사면이 불상 사면에 새겨놓은 암석, 그래서 사불암이라고 암자암자라는 바위 암자예요. 사면석 그 사불암이 그때 발견이 되고 현장에 가면 커요. 한 폭이 많아고요. 높이는 또 선키 한 배 반이에요. 너무도 이제 심신이 나고 장엄한 거죠. 삼국유사 기록에 의하면 진평왕이 와서 직접 창별을 했고 왕도 너무 심신이 나서 당대의 큰 스님을 모셔서 거기는 이제 산 능선이니까 수용체를 지을 공간이 안 나와서 그 밑에 한 10분쯤 밑에 지금부터가 작게 남아 있습니다. 그 스님이 우리 대승사의 창근 스님이시고 그 터가 최초의 터가 되는 거죠. 그게 대승사를 짓고 스님이 이제 아브라함 부처님 예견하면서 살게 했답니다. 스님 수행력이 많이 알려지고 또 부처님 명함하다고 신라 전역에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됐고 그 인원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창건주 스님 당대 지금의 대승사로 옮겨와서 큰 절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불암이 우리 대승사의 가장 성스러운 곳입니다. 지금은 보존 상태가 너무 이제 산중턱에 비바람을 맞은 탑도 있고 또 우리 조선 중후기 어느 시점에 되면 우리 민중들이 살기가 힘들고 의료혜택을 못 받을 때 돌부처님 뜯어가서 돌가루 먹으면 뭐 애도 먹고 병도 낫는다 그런 적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 경내에 부처님은 그래 못했을 거예요. 관리가 좀 소홀한. 가서 부처님 희미해요. 그리고 옛날에 기록과 그림이 있어서 정확하게 남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서쪽에 아미타 부처님, 북쪽에 미륵 부처님, 동쪽에 약사 부처님 이렇게 다 확인은 가능한데요. 지금은 그래서 조금만 상태가 좋아도 국보 보물이었을 것 같은데 지방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의 불자님들은 그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깊어요. 왜냐하면 중생 위해서 몸 다 뜯긴 진짜 부처님. 그래서 이 지역 분들은 무슨 사업을 하거나 어떤 삶의 짐이 있거나 소망이 있으면 당연히 이 사불암 부처님을 참배하고 공양 올리고 그게 이제 일상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창건 이제 역사는 그렇고 그때 당시에 우리 대성사의 수행 분위기는 법화경 성지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법화경 성지인데요. 그 삼국유사 후반부 기록에 우리 창건주 스님이 평생 법화경에 의지해서 수행했다 이렇게 기록이 있고요. 스님 입적하시고 나니까 입적하시고 답이한 자리에서 100년, 1000년 연꽃 두 송이가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저희들 이야기로는 묘법 연화경, 부처님의 미묘한 법을 연화, 연꽃에 비유한 경전이잖아요. 그 경에 의지한 수행자가 죽고 나서 연화, 연꽃이 폈다고 하니까 그 경을 의지한 스님의 수행력이 굉장히 큰 성취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경례 곳곳에 법화경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대성사의 성격은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주지소인을 인수인계 받을 때 여러 주변 어른 스님인데 신신당도 받은 것은 선언 운명을 잘해야 한다. 요 옆에 그 전부선언 되어있습니다. 저 같은 이제 남성 수행자 비구가 갈 수 있는 전문 선언이 한국에 한 50여 개가 있습니다. 밖에 대학교도 뭐 서울대 연고대가 좀 좋은 대학이고 법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세월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처럼 저희 선언도 이렇게 리그가 있어요. 저희들끼리 지난철 어느 선방 살았어요. 들어보면 짐작이 되는 겁니다. A 리그, B 리그, C 리그, D 리그까지 있어요. 결제 끝나고 다음 철 방문 드릴 때
A리그 확 지원해서 떨어지면 B리그 가고 아니면 처음부터 안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C리그 지원하고 대학교 원수 생각. 우리 대성사는 A리그 중에서도 탑입니다. 그리고 선원에 지금 18분 큰절 선원에 계시고요. 우리 경내에 암자가 7개가 있습니다. 그 암자도 전부 다 한국 불교에서 이런저런 대승자가 있어요. 7개 암자가 전부 다 선원의 스님들이 관리하고 선원에 수행하는 스님들이 나가서 삽니다. 주지인 제가 암자 주지를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절들은 근데 통도사 뭐 자장암 가면 통도사 선원에서 관리하는 암자가 아니에요. 송광사 불이랑 가도 선원에서 관리하는 암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경내 암자 중에는 비구니 스님 대중 선방 윤피라는 게 있습니다. 비구니 스님 선방까지 합쳐서 큰절과 암자 전체가 참선하는 스님이 사는 것. 이게 지금 우리 대성사의 현재적인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고요. 5대 정멸 보궁 이런인데 그런 말을 붙인 거는 이제 조금 호객행위 하느라고 그런 말을 붙였다고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그런 표현 없었대요. 저희 대성사는 경내 어디도 부처님 진신살이 있습니다. 이런 안내판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받았습니다. 부처님 진신살이 탈의하지 말라고 1년에 딱 한 번 초파일날 그것도 제한된 시간에 잠시 침전할 수가 있고 엄격하게 광고를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들끼리는 명품 길거리 성당을 한다. 인사 있다고 소문내면 저 살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선언해서 택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아침에 차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7개 암자 중에서 제일 오래된 묘저감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공연 후에 제가 함께 안내하겠습니다. 그 꼭 가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선원 스님들이 무슨 뭐 엄밀하게 통계를 다 내본 건 아니지만 느낌으로 한반도를 대표하는 고성 큰 스님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수행처가 묘저감입니다. 신라, 통일신라, 고려, 조선 때까지는 놔두고라도 아침에 제가 당시 소개한 근현대에 우리 묘저감을 거쳐가신 큰 스님 제가 법명을 한번 들어드렸거든요. 경호 스님, 성철 스님, 정강 스님, 자원 스님, 금호 스님, 일타 스님, 소홍 스님, 서암 스님, 월산 스님, 정강 스님, 법전 스님, 해안 스님. 이 빼면 우리 큰 스님 누가 되시겠어요? 홍환 스님. 그래. 예, 그래서 그 요저감은 그 큰 스님들이 주변에 박근혜 사람들이 지금도 저도 대성사 주재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흔한 일이고 제가 요저가 2년 살다 여기 내려왔거든요. 저로서도 거기에 살게 된 걸 무척 뿌듯하게 생각하는 그런 남자입니다. 웬만하시면 전신공부하시고 저한테 거기 가보시면 좋겠다. 소박합니다만은 4년 전에 전면 해체 복원하긴 해도 전형적인 암자의 그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성사 소개는 좀 현재적으로는 이제 제가 주지로 와서 기존에 우리 여기 한 지난 20-30년 큰 스님들이 총림의 방장으로 가시고 종단 어른 스님으로 가셔서 이제 암자와 큰절에 안직한 살게 된 그 이후 80년대 말 90년대 초 이후로 대성사가 그 찬란한 역사에 걸맞는 역할을 별로 못하고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도 뭐 다른 절의 전통 사찰만큼은 돼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성원의 스님들이 이제 내리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직전에 주의 스님께서 좀 큰 실수를 하셔서 우리 불교사 내내 가끔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탄 스님들이 자꾸 저지를 하면 너가 이제 나가. 이제 일반 스님들이 이제 가끔씩 구원투수로 투입되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이제 많은 부분을 다른 절과 다르게 선원의 스님들의 시각으로 이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보면 대부분 돈과 관련된 겁니다. 밥값을 안 받는다,
비용을 안 받는다, 템플스테이 비용을 안 받는다, 경밥 이런 거를 전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변화로 많이 곳곳에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동시에 지역사회에 1500년 역사에 보면 선한 영향력을 전통사찰이 잘 발휘를 못해요. 그걸 저희가 이제 현상화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미래를 선도한다 할지는 못해도 적어도 시대 정신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보편의원, 신도교육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구실을 사는 저에게 아주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별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금방 정상시키지 않겠나라는 알 수 없는 자신감을 제가 느껴지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는 몇쯤을 하고 그 단톡방에 문경에 오신 김에 우리 대성사에 오신다길래 제가 많이 마음이 막 설레더라고요. 한국 불교는 출가한다 이러면 요즘은 똑같이도 분위기가 시간이나 공간, 인연을 의도적으로 단절하는 그런 분위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속가 때 알던 분을 뭐 자주 왕래하고 이러면 어른 선생님들이 별로 너 열심히 공부 안 하는 중이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저도 대체로 선언이 좀 보수적이잖아요. 그게 관심을 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조금씩 마음에 좀 여유가 생겨서 단톡방도 이렇게 보고 하는데 오신다니까 되게 기다려지더라고요. 제 마음으로는 오미나라 우리 선배님 잘해주시지만 대승사도 좋은 기회가 사회가 다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근처 오시면 우리 총굴 농굴 법원님이라면 밤 1시에 2시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오셔서 편안하게 오셨다가 좋겠다. 동시 수용이 한 2인 1실로 넉넉하게 한 35, 6명 정도 가능하고요. 그래도 잘 게 없다 이러면 아까도 계시던 주지체가 넓잖아요. 거기 가서 좀 지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3일 전체가 참선하는 스님들이 있는 곳이니까 참선 얘기를 너무 안 하면 그것도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조금만 하다 이렇게 마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 선언의 분위기는 제가 이제 아시아나 티베트 불교 전통을 잘은 모릅니다만 다녀오시는 분이나 전공자분들 얘기를 들으면 거기는 수행의 방향, 지도를 미리 잘 설명해주고 또 거기에 맞게 수행을 하면 되도록 말하자면 본인이 열심히 수행 안 해서 그렇지 수행의 전망이나 과정을 이론적으로 잘 설명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요. 근데 한국 불교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선언의 중심으로 보면 한국은 보통 간화선 한다 그러는데 그런 설명하는 걸 별로 안 좋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 자기가 체험하지 않은 내용을 먼저 설명으로 들었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자기가 경험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경험한 듯이 어디 가서 이렇게 팔아먹기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자기가 그 상태의 수행이 이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많이 듣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수행을 경험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저희들끼리 좌선을 오래 하다 보면 볼 때가 많잖아요. 명상 주제가 화두가 조는 나는 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장군죽비를 들고 졸면 이렇게 경체하는 일례하는 스님을 보면 분명히 졸았다는 거예요. 초심자들은 가끔 이렇게 부딪히기도 합니다. 내 안 좋은데 왜 내만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스님인데 가서 일례 돌아가는 사람이 10분이 계시면
10시간 한 2시간 2분이니까 내가 많이 맞았으면 나도 그 쌤 뒤에 가서 졸기만 그래 있는데 조금 이제 선을 오래 다닌 분들은 1대 하는 분이 경찰하겠다고 신호 주면 무조건 수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화두가 매 순간 성성하게 잘 들려서가 아니고 자기가 화두 들고 있다는 그 기억, 그 상황만 바꾸는 그 상황은 꿈속에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성하게 화두를 든다면 매 순간순간이 같은 하더라도 호흡도 마찬가지고 통일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기억으로 이렇게 화두의 심을 예. 아닙니다, 선생님. 그렇게 안 하시는데 실제로 본인이 그냥 내가 화두를 들고 있다라는 기억은 졸고 있어 얼마든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잘 안 돼요. 잘 점검을 받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대표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은 너무 이제 지도를 얘기 안 하면 인기가 없으니까 저희도 이제 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선호록에 나오거나 무슨 경의 얘기를 제가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가까이 을짝 들어오실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 총불 부부님이 좀 당겨주시죠. 당겨주세요. 저기요. 편하게 그냥 옆에 앉으셔도 됩니다. 장호씨. 편하게 너무 막 이렇게 들을 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장호씨. 이장호. 김장호. 괜찮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 불교도 그렇지만 보통 불교 수행자들은 마음 공부한다, 불교 수행하는 것 그렇게 똑같은 표현일 수는 없는데 대충 마음 공부한다 이러면 불교적인 수행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마음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특징을 알고 달라드는 게 당연하잖아요. 특히 우리 동아시아 선중 수행은 뭐 관심일법, 종습재행 이런 한자 구호도 있어요. 마음 하나 잘 관찰하면 다른 모든 수행을 포괄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어찌됐거나 마음을 다루려면 마음의 특징을 알고 좀 달라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적인 우리 선원의 스님들이 파악하고 있는 마음의 특징 중에 저희 관아선 수행원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 마음의 특징이 있잖아요. 찰나찰나 변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텐데 실제 저희 실천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의 특징은 마음이 생각한 대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닮아간다. 인터넷 찾으면 이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내가 뭐 생각한 그 대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 대상하고 비슷하게 닮아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옆에 새끼줄이 있는데 객관적인 실제는 새끼줄인데 제가 그걸 생각하기를 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잘못된 인식입니다만 그럼 나는 이게 새끼줄 있는 듯이 영향받는 게 아니고 뱀인 듯이 영향받아서 깜짝 놀라게 되거든요. 그 꽃밭 아닌데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일부러 꽃밭에 있는 듯이 상상하면 실제 내 마음은 꽃밭에 있는 듯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자기가 생각된 그 대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게 명상 주제 선택에 있어서 어떤 주제를 선택할까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법구경에 향을 샀던 종이는 향기가 나고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은 비린내가 난다. 굉장히 유명한 개성이잖아요.
저희들이 그게 이제 마음이 아까 얘기한 그 특징을 설명하는 걸로 이해합니다. 마음 자체는 표면의식이든 저 심층의식이든 간에 적어도 중생이 인식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게 뭐 그 자체로 향기롭다, 비린내 나다 할 수 없어요. 근데 향기로운 대상을 마음이 오래 품고 있으면 그 마음의 성격은 향기로워집니다. 비릿한 대상에 오래 얽매여 있으면 그 마음이 비릿해져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대상을 마음이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하고 싶은데 그건 잘 안 돼서 그 대상이 자꾸 과다할 정도로 생각이 나서 우울하면 우울증이 되는 거죠. 우리 삶이 수행도 그렇고 우리 제가자의 일상삶도 그럴 것 같습니다. 본인이 나아가고 싶고 도달하고 싶고 변화하고 싶은 그 방향과 관련된 대상을 마음으로 자주 품는 게 좋습니다. 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닮아가요. 요즘 우리 젊은 부모님은 이런 속담 잘 모를 것 같은데 제 어릴 때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갈등을 이렇게 할 때 자주 나오는 얘기가 욕하면서 담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욕했는데 자기가 시어머니 되면 이제 비슷한 짓거리를 하고 있을 때 그런 말씀인 거거든요. 속담이 있을 정도니까 그 사람은 유별나게 뭐 이중인격이나 위선자라서 욕하고 나서 자기가 나중에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고 대체로 그렇다 이런 게 속담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 마음이 복잡해서 욕하느라고 그 대상을 마음에 많이 품었기 때문에 욕할 때는 비판하고 극복하려고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욕하려고 그 대상을 마음에 많이 품었기 때문에 아주 마음이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대체로 그렇게 닮아요. 저는 이제 90년대라서 대학가에 그렇게 학생운동이 막 심하진 않고 소비에트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변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민주화라는 이슈는 약간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던 것 같고 노동운동, 환경운동, 양성평등운동 이쪽으로 각자가 이렇게 방향을 찾아가 있고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제법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운동을 하던 이들이 나중에 보면 그 반대의 영역에 가서 활동하는 그런 경우 종종 보잖아요. 네. 최근에 우리 대선 후보도 그런 분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특별하게 자기 인생의 일관성이 없고 배신했다라고 느껴지지 않고 선임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노동운동 한다고 자본을 비난하고 흉받지만 잘 정신이 안 깨어있으면 닮아가. 나중에는 그쪽으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욕하면서 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이게 좀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마음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 신구의 삼업 중에 몸짓, 말짓, 마음성 중에 몸짓은 어느 정도 내 마음대로 좀 돼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10분 동안 앉아있자 이러면 앉아있을 수 있고 1시간 걸어 다녀야지 걸어 다니고 100% 내 마음에 되지는 않죠. 내가 170인데 키가 190 되라 이런 건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몸짓은 몸의 행위는 신업은 컨트롤이 됩니다. 어느 활동으로 인한 부업도 조금 반사적으로 막 말이 튀어나가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되는 거예요. 제일 안 되는 게 마음입니다. 10분 동안 한 가지 생각만 해야지 불가능하잖아요. 마음은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구의 삼업 중에 근본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바뀌어야지 다른 것도 바뀌는 건데 근데 그 마음을 다루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다뤄야 될지 그런 방법에 관해서는 우리 김재성 교사님처럼 좀 함께 하면서 많이 배워야 되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명상 주제를 선택해서 내가 반복적으로 마음으로 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저희가 가나선을 할 때는 화두 관택을 합니다. 다른 나라 명상 주제를 선택하는 것에 비해서 되게 이 명상 주제 선택의 영역을 중요하게 됩니다. 그냥 경전이나 유명한 원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명상 주제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나 종장을 찾아가서 큰 스님을 찾아가서 화두 관택을 받고 그걸 통해서 정진하면서 예리하게 그 화두가 갖는 특징을 이해하고 그 화두를 들면 닮아간다고 했잖아요. 다른 화두를 들었을 때와 어떻게 다른지. 물론 그거를 어느 수장 누구도 공표하지는 않습니다. 쫙 그냥 묻자 화두 들면 어떻다. 정전백수 화두 들면 어떻다. 쫙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한국 선언의 주류계에서는 밀려날 거예요. 너 잘못했다. 그렇긴 하지만 이런 어떤 마음의 특징에 대한 기본 이해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티베트나 남아시아의 경전 문서들이 많이 소개가 되면서 저희들이 좀 너무 가나성이 분리문자, 교회 결전 막 이러잖아요. 좀 막연하던 게 많이 힘들긴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럴수록 실참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로 다 표현되지 않는 능력들이 많아서 귀하게 이거 하나 들어준 사람 없는구나. 그래,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물질 대성사나 꼭 질문할 게 있으실까요? 궁금한 게. 그 뒤에 후불 팽화가 굉장히 국보입니다. 예, 목각 팽화 예. 특색이 있다고 예. 들었는데 그래요. 그 설명 좀 잠깐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국보, 보물, 문화유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교통질이었으면 국가보조를 받아서 유물 전시관이나 박물관 제로 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 합니다. 우리 절 하나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이 문경의 나머지 모든 절 합친 것보다 많고요. 인절한 예천, 상주 이런데 전체 갖고 있는 문화유산보다 저희가 더 많습니다. 비지정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데 문화유산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부처님 뒤에 있다고 후불 재질이 나무니까 제작 방법은 그림 회화가 아니고 조각이라고 목각 이 양식으로 탭니다. 후불 목각템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국보입니다. 우선 뒤에 부처님이 계시다. 회화가 아니고 입체 조각이 있는데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원래는 스카모니 부처님이시거든요. 개웅전에 세트가 맞잖아요. 스카모니 부처님이라면 뒤에 스카모니 부처님 영축산에서 연산회상에서 법문하던 그런 그림이 나와야지 세트가 맞는데 스카모니 부처님인데 법문하시는 분은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원래 여기 모셔져 있던 게 아니다라고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영주 부석사 아시죠? 무량수전이 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무량수가 아미타라는 인도 말을 중국어로 번역한 거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이 무량수 부처님인데 무량수전 뒤에 있어야 돼요. 실제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여기 와 있냐 하면 조선 중기 중국 이쯤에 대성사는 늘 큰 스님이 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세가 좀 유지가 됐고 부석사니까 부침이 좀 있었던가 봐요. 저희 절이 이제 돈을 많이 빌려갔답니다. 부석사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요 내용, 소송 내용이 조선 때 소송을 해서 대성 사건을 판결받은 것도 특이해서 그것도 국가보물로 지정돼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빌려줘도 한도 끝도 없으니까 안 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좀 담보물로 부석사에서 이거 가져가로 실제로. 그리고 이제 저희 절에서 좋은데 하고 이제 모셔놓은 거예요. 여기 안 모셔지고 우리 절이 저 선방 뒤쪽으로 가는 대성사에서 현재
남아있는 법당 중에 제일 오래된 법당, 제일 오래된 불상, 그 불상에 우리 진진사리가 모셔져 있었던 거예요. 극락전에서. 극락전 아미타 부처님 모셔진 데잖아요. 거기 모셔져 있던 거예요. 한 5, 60년 지나고 나서 소송 내용을 보면 부석사가 형편이 돼서 돌려주세요. 그래서 대성사가 모셔보니까 좋으니까 안 좋고 이랬다. 소송이 실제로 붙었어요. 소송 문서에 보면 경상 관찰사라 그러나요? 경상 관찰사가 요즘 같으면 이제 그때는 관찰사가 입법, 행정, 사법을 다 갖고 있었나 보죠. 하고 제법 합리적으로 소송을 했어요. 여러 절에 이 지역 절에 어른쌤들 요즘 같으면 정원도 듣고 참조하고 그다음 지방 경감회나 뭐 이런 거 지역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최종 판결을 대선사건 하고 그 값어치가 있으니까 쌀 20스인가 좀 더 줘라 해서 저희가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극락전에 있었는데 극락전 지어지는 게 이 생활을 고려하고 지었지 않고 모셔왔잖아요. 부석사 무량수 크잖아요. 법당이 이만합니다. 길게 우리 극락전은 소박해요. 그러니까 거기 모셔놓았을 때는 단위에 간 게 아니고 높이가 높으니까 한 3분의 1은 단 밑에 바닥에 있어요. 모양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한국 전쟁 후에 소실됐는데 병원전이 그때 복원하면서 잘 됐다. 이제 이쪽으로 옮겨 모셔왔다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한국 전쟁통에 소실되지 않고 어떻게 좀 남아 있을 텐데. 그래서 현재적인 우리 대성사는 아까 법화경 성지라고 했잖아요. 요 우불목각탱이 오고 나서 진신사리가 발견되고 나서는 정토신앙,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관심도 우리 절에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도 아미타 부처님인데 제일 오래된 부처님도 아미타 부처님, 정각도 제일 오래된 게 극락전, 그 뒤에 있었던 법보. 이것만 해도 사실은 보통 절이라면 그 절에 어떤 전통 사찰로서 큰 뭔가 이렇게 스토리가 될 만한 거잖아요. 저희 절은 그런 것들이 여러 개 종류가 많아서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만.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설법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에 보면 경전의 법문을 듣는 이 설법 회상에 참여한 분들을 조각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마다 명차 이름이 다 쓰게 되는 특징이에요. 또 보영보살, 안한존자, 가섭존자 보면 빨갛게 뭐 있죠. 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이름이 다 쓰여 있습니다. 명차에 다. 그리고 저게 제가 어릴 때 뭐 마징가 제트 그림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는 모양을 복잡하게 잘라놓고는 걸어서 이렇게 조립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형태입니다. 3월 말에 제가 주지 내려온 이틀 만에 의성 산불이 나서 난리 났잖아요. 여기서 직선거리 40km까지 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문화유산청에서 옮겨라. 근데 이게 뭐 옮기는 게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하고 있었는데 옮길 때 옆에 다른 절보다 우리가 그 국보 지금 말씀드린 후불목각탱 전문가가 와서 해체하는 데만 아무리 빨리도 6시간 걸려요. 조각을 성수에 그 다른 절보다 6시간 먼저 출발해야 돼요. 그 가까운 절보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진동 탑차라는 것도 봤습니다. 문화유산 진동 좀 없이 옮겨가지는 않고 계약금만 띄고 말았는데 그래서 그리고 한 분 한 분 이제 부처님 10대 제자, 10대 보살, 천왕, 그 다음에 이제 비천들, 그 다음에 저 위에 과거세 부처님 절이 있잖아요. 작게 그렇게 다 있는데 한 분 한 분 부처님이 따로따로 복장이 다 되어 있는 게 특징이죠. 작년에 너무 보존 상태가 안 좋아서 기록화 사업을 새로 했는데 3D 촬영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자기가 연구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복장을 다 열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자의 성과가 되겠죠. 속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복장은 이제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그
배 안에 빈 공간 없이 꽉 채워야 합니다. 뭐라도 넣었어. 이왕이면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을 상징할 수 있는, 부처님 제자라면 부처님 제자를 상징할 수 있는, 천신이라면 천신을 상징할 수 있는 걸 꽉 채워 넣어야 되는데 한 번 빼고 나면 경전 같은 거 막 뭉쳐서 억지로 넣었는데 새로 넣을 수가 없고 너무 완전 훼손이 돼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전주희 스님이 하지 않는다 해서 이제 학자들이 엄청 보고 싶어 했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부처님 진신사리가 그래도 저희 대성사에서는 규모는 작지만 최우선 사리랑 옮기는 게 제일 그 화재 났을 때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각하고 국가기관의 시각은 좀 달랐어요. 그 중요도를 매기는. 그래도 이제 울목각탱은 일치해서 이사갈 준비를 부처님 먼저 앞으로 모셔야 되고 비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전문가가 와서 조심스럽게 해체해야 되는데 장비하고 시설을 다 갖다 놓고 스탠바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화해 마을만 뚫렸으면 저희가 이사 가려고 다행스럽게 버티고 버텼는데 안 옮기게 돼서 제가 많이 수고합니다. 옮겼던 부속사, 축서사, 청량사 이런 데는 여름 결제를 못할 정도로 부처님 옮기면 종교식도 해야 되잖아요. 경제적인 비용도 어마어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올라오셔도 된다고 올라오라고 생각해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상품, 상, 풍품, 중 이런 게 뭐 쓰였습니다. 그죠? 네, 극락세계는 선악의 업으로 간다기보다는 선악의 업으로는 육도윤회를 하고 선업이 높으면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날 건데 극락세계는 하급지문 못하는 게 아니고 극락세계에 가고자 하는 원력,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공감하고 자기가 가겠다고 발언하면서 태어나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선업진 사람하고 아급진 사람하고 불공평하잖아요. 같이 극락세계 가게 되면. 그래서 선업이 많은 사람은 상품상에 가서 아미타 부처님에게 바로 좋은 법문을 들을 그런 상황에서 태어나고, 좀 악업이 많으면 하품하에 상중하에마다 상중하에 구품이 부담되는데, 예를 들면 너는 맨 밑에 가서 나쁜 일 많이 했으니까 하루 10만 배를 한 10년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도 참여하고 수행하는 보람이 있는 거죠. 오용락을 누려서 극락이 아니고 수행하는 보람이 지극하기 때문에 극락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오용락은 천상에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주역 괴가 있죠, 그죠? 사실은 불교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요즘 시대라면 불교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불교적인 근거 외에 다른 사람에게 더 설득력 있게 하려면 과학적인 성과를 빌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제 듣는 사람이 신뢰를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조선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교적인 세계관에 근거해서 뭐 이렇게 설명하면 더 그럴싸했을 거라고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 흔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은 조선시대 때 부처님이 아니죠? 우리 여기 앞에 부처님은 근세에 조선한 겁니다. 아니, 흡을 목 같은데. 조선시대입니다. 원래 조선시대예요? 예, 예. 요 전체 컨셉입니다. 완전히. 요 가해 나무만 우리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사진이 흐릿하게 남아있어요. 나무만 이번에 갈았습니다. 보존 처리합니다. 있는 거는 쓰고, 일부 썩어내는 건 갈아내고 그대로입니다. 예, 아까 복장이 아직 확인이 안 되거든요. 이번 시대는 언제쯤 됐어요? 연도는 제가 무슨 중기 잘 기억을 못해요. 중기요. 굉장히 아름답게 조선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형식, 규모는 작은데 요 지역에 비슷한 형식, 요보다는 연대도 느리고 아마 그 작가가 같은 분도 있어요. 여기 예천 용문사가는 요거 양 면적이 지금보다 한 절반 정도의 여기보다는 약간 좀 예술성이 떨어지는, 그것도 그래도 국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국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찾으시면 나오겠다. 우선 일반적인 그 불화로 그린 후불팀 같은 경우에는 1600년도 되면 사실 보물급으로 사실 잘 안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이제 목각으로 한 경우 사실 저도 처음 보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최근 들어서는 목각을 했지. 조선 그럼 중기에 그림 이렇게 회화라면 뭐 고려불화쯤 되면 보고만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고요. 적어도 조선 후기보다는 임진왜란 전에 음, 조선 전기라고 이러면 문화유산 하는 분들이 조금 더 이제 그분들 시각으로 하시나 보는데 그런 형태는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쉬운 거는 우리 대승사 선원이 굉장히 제가 다녀본 전국 선원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요즘식으로 보면 H자 형태인데 옛날에 H는 없었잖아요. 공부한다 할 때 공짜 그걸 옆으로 돌려요. 스님들 공부하는 수행처라고 건물 디자인을 공짜 형태로 하고요. 안에 스님들 참선하는 메인홀이 큰 방이라고 해요. 저희는 큰 방 이렇게 하는 메인홀이 있고 그 주변에 비가 올 때는 신발 안 신어도 스님들이 이렇게 행선할 수 있는 나무 마루가 있고 그 주변으로 요사방이 이렇게 120평 큰 건물이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선원 중에 탐리그 선원이라고 있잖아요. 스님들 정진도 열심히 하지만 그 선원 자체도 굉장히 특별한 건물입니다. 그 안에 부처님 한 분이 모시져 있는데 당연히 국가보물을 모시죠. 국가보물을 모시진 단점이 있어요. CCTV가 보고 있어서 주지체 동영상으로 어느 스님 좋은지 다 보여요. 남대문에 불나고 나서 필요하면 이런 중요한 데는 문화유산청에서 녹화가 아니고 생중계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뭐죠? 그 인터넷 회선이 뭐라고 그러고 굉장히 빠른 광 케이블이 들어가요. 이게 템플스테이 전국의 템플스테이가 이제 꾸준하게 인기를 누리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관광지보다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올레길, 둘레길 가끔씩 그런 일도 있는데 템플스테이는 그런 얘기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절만 해도 문화유산 때문에 오신 분들이 모르는 다각도로 CCTV가 보고 있어요. 프라이버시 보이는 없습니다. 근데 다른 모든 영역은 저 입구부터 시작해서 등산로까지 나쁜 짓 하는 사람은 그런 거 좀 알아보고 나쁜 짓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안전한 지역이긴 한데 저희 수행 공간이 CCTV가 다 비추고 있어서 이제 어떤 차례는 선방에서 그 앞에 한지를 이렇게 막 막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문화유산청에서 와서 막 그런 일이 다 또 다른 이제 언뜻 보니까 그냥 궁금한데 대개 용은 예의주를 물고 있는데 왼쪽에는 용이 물고기를 물고 있는 이유가 용이 혹시? 물고기 물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네, 많이 가끔씩 보는 우리 목경찬 부부님 무슨 소개하는 거 우리 단톡방 어느 분이 이렇게 가끔씩 올리더만요. 그게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의주만 물고 있는 게 아니고 물고기 물고 있는 거 많습니다. 물고기를 아주 선명하게 목경찬 부부님 그 책 그거 한번 보거나 저번에 한번 올리신 것 같은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님 혹시 아세요? 알아요? 몰라. 그 다음에 좀 딴 얘기인데 이 건물이 그러면 한국전쟁에 소실되고 나서 누가 지었냐 하면 다 하시는 분이 지었어요. 서희연 스님이 여기 주지를 하시면서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데모할 그때 그분 총무원장 밀어낼 때는 데모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이 조계종에 와서 뿌리 깎고 출가자로 살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분을 뭐 변명할 생각은 아닌데 그분은 그래도 한때 여기를 이렇게 복원하고 선방쌤 외워할 한때는 정말로 절실하게 중노를 했던 분이에요. 나중에 변질돼서 그렇지. 이 건물이 정말 잘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도가 이게 이 길이 큰 걸 뒤에서 한 번에 빼냈기 때문에 공간이 넓어.
그때 뭐 수입목 있는 것 따위 장비도 없을 때 이거를 요 산에서 나무를 구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했을 것이며 안목이 있어야지 이렇게 짓겠어요. 완전 전통 조선이나 고려 때 지은 건물 같은 느낌을 그대로 재현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서현 스님 지은 거예요. 그런 분이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보기에 수행자로서 어떤 허점들이 많이 보이지만 그래도 그때 그분들은 중노릇 하면서 한 시기는 목숨 걸고 정진했던 그런 흔적이 있는데 지금 제가 경험하는 요즘 중진들, 종단이 사탐 중진들은 그런 한때는 뭐 해봤던 그거조차도 없어요. 꼭 우리 밖에서 우리 어머니 세대는 고생 한때는 해서 자주성가했다 하더라고요. 그랬고 근데 2세, 3세는 안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이 건물 서현 스님이 지었다고 하고 우리 도량에도 곳곳에 거기 한국전쟁 때 그 전소된 거 우리 복을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저리 건물 남았습니다. 서현 스님 작품인데 보는 사람마다 정말 잘했다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오히려 저기 영단 이런 건 나중에 하는데 좀 이상하죠? 뭐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단 이런 거는 다 서현 스님이 하시고 그래서 이 산중에 그때 1960년대 그때 기술력 자본으로 이렇게 해냈다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때 어느 정도 이후에 그 위에 큰 실수가 있긴 있지만 삶을 또 너무 그렇게만 볼 건 아니구나. 대선도 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부처님 이름이 어디? 이름은 쓰지 않은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석가모니 부처님 좌우로는 꼭 그렇게 안 해도 대체로 좌보처, 우보처 이러잖아요. 문수보살님, 도영보살님 이렇게 제 부처님 기준으로 보는 분 기준만 제 기준으로 문수, 도영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상하 좌우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 이름은 어디? 알잖아요. 좌측에는 관세음, 좌보 우측에는 대세지. 명찰 있잖아요. 제일 옆에 빨간색 명찰이 다 붙어 있습니다. 대세지 보살. 빨간색. 명찰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습니다. 뒤에 관세음 보살이고 우측 바닥에는 대세지 보살. 아미타 부처님은 좌측이 관세음 우측이 대세지 보살.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보이세요? 긴 지팡이 눈으로 보려면 안 보여요. 마음으로 봐야 돼. 끝나는 뭐야? 눈으로도 보이는데. 어떻게 아니 뒤에 부처님 있고 바로 옆에 이게 관세음 보살. 아니 무슨 합천대 전 복귀는 보이는데 글씨가 까막눈이라. 나는 이게 부처님하고 그게 안 보여요. 문수보살 일본을 지금 거기 그 조금씩 가면 시야가 그래요. 내려가서 경량하고 묘저가 한번 바쁘시더라고 같이 가게 될 거나. 고맙습니다. 몇 시에 출발하는 거? 우리 법당에서 수임하고 네, 법당에서 하는 그래, 여기서 부처님